러시아 극동 함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면전에 항모 3개를 묶어놓은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6시간 전까지 빽빽하게 정박해 있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라. 대통령님, 잠깐만 명령을 보류해 주십시오.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단 한 컷의 영상에 펜타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극동 러시아 해군 기지에 외국군이 주둔해 있다고? 그곳을 장악한 건 바다를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는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일본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정신 팔린 틈을 노렸다. 일본 머리 위에 기지를 짓는 선전포고다. 입 닥쳐라. 전범국인 너희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일본의 피를 토하는 발악에도 전 세계는 오히려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이 동토에서 극비리의 판을 짜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워싱턴 근교 랭글리 지하 6층에 위치한 국가정보국 D&I 상황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죽어있는 곳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오직 위성 데이터와 도청된 전자 신호로만 낮과 밤을 구분하죠. 제 이름은 네이든 하퍼, 동아시아 전략분석관입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이곳에서 배운 생존 법칙은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신앙처럼 맹신하던 그 완벽한 데이터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대형 모니터 3대가 동시에 붉은색 경고등을 토해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상황실의 무거운 침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보통 이런 최상위 등급의 경보는 적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거나 핵잠수함이 타격 위치로 부상했을 때만 울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과 피말리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신경이 페르시아만으로 쏠려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좌표는 열사의 사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북위 46도. 오호츠크에 자리 잡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핵심 기지, 코르사코프 항구였습니다. 하퍼 분석관, 위성 센서 오류입니까? 당장 확인해. 야간 당직 책임자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자리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항모 전단 3개가 중동에 묶여있는 지금,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양면 전쟁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정찰위성의 열화상 렌즈를 최대 배율로 당겨 코르사코프 항구를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선명해지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잔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미쳤어. 항구가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불과 6시간 전까지만 해도 빽빽하게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슬라바급, 순양함과 킬로급 잠수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지도 위를 벅벅 문질러 지운 것처럼 바다는 기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함대가 이동한 징후는 없었나? 대형 엔진을 가동했다면 여론이 포착됐을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통신 신호도, 엔진 열기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마치 유령처럼 야간에 짙은 해물을 틈타 조용히 기지를 비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나 출항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철수입니다. 등고를 타고 섬뜩한 소름이 번졌습니다. 러시아 주력 함대가 세계 최고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사라졌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수면 아래에서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 거대한 뒷거래가 방금 막 끝났거나 어느 쪽이든 펜타곤에게는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당장 태평양 사령부의 데프콘 격상을 건의해야 합니다. 제가 소리치며 인터폰을 집어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전면의 초대형 메인 스크린에 완전히 새로운 정찰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러시아 해군 기지의 항구, 그 짙고 차가운 해물을 뚫고 낯선 선박들이 거대한 백고동 소리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함 특유의 위협적인 칙칙한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선명한 주황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거대한 선체, 얼어붙은 오호츠크해의 두꺼운 얼음을 거침없이 부수며 들어오는 그 웅장한 배의 선수에는 날개를 편 독수리 문양과 함께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라온, 대한민국의 쇠빙 연구선이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50명의 정예 분석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아라오노의 뒤를 따르는 것은
10여 척에 달하는 초대형 화물선과 거대한 크레인을 탑재한 특수 선박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짜인 대본을 연기하듯 러시아 군함들이 비워준 그 넓은 자리에 한국의 배들이 테트리스 조각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국입니다. 한국 선단이 러시아 해군 기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음같은 목소리의 상황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한국이 단독으로 러시아를 침공하기라도 했다는 건가? 저건 무장도 없는 민간 선박이잖아. 아닙니다. 교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건 무력 침공이 아니라 합법적인 인수인계 현장입니다. 제가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에 잡힌 갑판 위 한국인들은 소총 대신 최첨단 측량 장비와 두꺼운 설계 도면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러시아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던 항구 초소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국의 최고급 사설 보안 업체 직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완벽한 점령. 이건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 계약의 잔금을 치르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할린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일본 홋카이도 바로 머리 위에 겨누어진 서늘한 비수이자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핵심 목적지입니다. 푸틴이 이성을 잃지 않고서야 이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건 지정학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보안 단말기의 최우선 등급의 암호화된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쿄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책임자 이시카와 류이치였습니다. 평소 콧대 높고 오만하기 짝이 없던 그의 음성. 메시지는 전에 없이 끔찍한 공포와 경악으로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이든 하퍼, 당신들 눈에는 지금 저 끔찍한 광경이 안 보이나? 한국 놈들이 사할린을 통째로 집어삼켰어. 저건 단순한 항구 대여가 아니야. 한국이 일본의 정수리 위에 미사일 기지를 짓고 우리를 완벽하게 포위하겠다는 악랄한 소라고. 당신들이 이란 사막에서 헛짓거리를 하는 동안 동맹국이 우리 등 뒤에 칼을 꽂았어. 당장 미 해군을 동원해서 저 미친 선단을 막아. 당장 막지 않으면 미일 동맹은 오늘로 끝장이야. 이시카와 류이치의 문장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뼈저린 공포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이 사할린을 차지하는 순간 일본은 서쪽의 거대한 한반도와 북쪽의 거대한 사할린 사이에 완벽하게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일본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셈이죠. 저는 그의 절규를 귓전으로 흘려보낸 채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인들이 항구 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번쩍이는 웅장한 개양대였습니다. 잠시 후 오호츠크해의 매서운 칼바람을 타고 깃발 하나가 천천히 솟아올랐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삼색기도, 미국의 성조기도 아니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선명하게 소용돌이치는 깃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개양대 아래 한 남자가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자락을 거칠게 휘날리며 텅 빈 항구를 묵묵히 내려다보는 사내. 즉시 DNI의 안면 인식 인공지능이 매섭게 돌아갔고 곧이어 신상 정보가 화면에 붉은색으로 떴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핵심 실세이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인물로 분류된 남자 강도영 국장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는 갑자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꽁꽁 얼어붙은 사할린의 흙을 맨손으로 파내어 한 줌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흙을 자신의 가슴팍에 깊이 파묻고 있었습니다. 위성 카메라의 줌을 한계치까지 당기자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승리에 도취된 정복자의 환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향해 통곡할 것 같은, 아니 이미 속으로 붉은 피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의 찢어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승리자가 도대체 왜 저토록 처절한 슬픔을 삼키고 있는 것일까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에 걸쳐둔 재킷을 거칠게 챙겨 입었습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당황하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크렘린궁으로 가서 당장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할 텐가? 아니요.
모스크바가 아니라 서울로 갑니다. 진짜 범인은 현장에 없습니다. 완벽한 도면을 치밀하게 그린 설계 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기에 오만한 푸틴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 차가운 얼굴의 정보국장이 왜 남의 땅에서 흙을 쥐고 오열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랭글리 본부를 빠져나와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제 머릿속은 온통 거대한 물음표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추산하는 사할린의 가치는 무려 500조 원. 그 엄청난 자원을 독식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이시카와의 말대로 눈엣 가시 같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영원히 압살하기 위해 파놓은 지옥의 덫일까요? 하지만 강도영 국장의 그 처절하고 슬픈 눈빛은 그 어떤 차가운 경제적 계산이나 지정학적 논리로도 절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탑승구에 서기 전 저는 정보 번역팀이 방금 막 보내온 마지막 위성 사진의 해독본을 열어보았습니다. 항구의 거대한 크레인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의 한국어 문구였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얼어붙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뻔하고 거만한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피토하듯 부르짖는 절절하고 눈물겨운 편지였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번에는 절대 늦지 않았다. 도대체 한국은 누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강대국들의 눈을 속여가며 15년이라는 끔찍하게 긴 시간 동안 이 거대한 판을 짜왔던 걸까요? 사할린의 그 차가운 영구 동토층 아래에는 끈적이는 검은 석유보다 훨씬 더 뜨겁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단단한 그 무언가가 깊숙이 파묻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객기의 거대한 엔진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모래 폭풍을 뒤로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작전이 숨쉬고 있는 서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과연 서울의 지하에는 어떤 상상조차 알 수 없는 진실이 웅크리고 있을까요? 14시간의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모래 사막에서 피를 흘리며 허우적거리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극동의 거대한 불곰을 무릎 꿇린 것일까요? 위성 영상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흙을 움켜쥐고 피눈물을 삼키던 한국 요원의 서늘하고도 슬픈 눈빛은 그 어떤 지정학적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지독한 당혹감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뺨을 때리는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화약 냄새나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국가 특유의 오만한 승리감 같은 건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한국인들의 표정은 비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가볍게 웃거나 커피를 마시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평일 오후의 지금 워싱턴의 백악관은 양면 전쟁의 공포로 발칵 뒤집히고 도쿄의 일본 내각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작 태풍의 한가운데 위치한 가장 고요한 눈, 서울은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네이든 하퍼 분석관님, 이쪽입니다. 이란 문제로 한창 바쁘실 텐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이 저를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방탄 처리된 국정원 특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저는 차창 밖으로 무심하게 스쳐가는 서울의 웅장한 풍경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정부가 지금 북쪽의 거대한 불곰 러시아를 상대로 그리고 초강대국 미국과 일본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가며 얼마나 미치도록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차가 부드럽게 멈춰 선 곳은 강남의 화려한 국정원 본관이 아니었습니다. 남산 소월길 깊숙한 곳,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낡고 평범해 보이는 안전 가옥이었습니다. 3중으로 설계된 생체 보안 시스템을 3번이나 통과한 후에야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넓은 서재로 들어서자 창밖에 앙상한 겨울나무를 물끄러미 내다보고 서 있는 한 남자의 꼿꼿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사할린 현장에서 그 모든 역사적 점령을 직접 지휘한 후 전용기를 타고 저보다 몇 시간 먼저 비밀리에 귀국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정점, 바로 강도영 국장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무태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활화산처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맹렬한 뜨거움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영 국장님, 외교적 수사는 생략하고 묻겠습니다.
사할린입니까? 왜 하필 사할린입니까? 지금 도쿄에서는 일본 내각이 총사퇴를 고려할 만큼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할린을 군사기지화해서 일본을 완벽하게 질식시키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죠. 미국 대통령 역시 당신들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틈을 노린 겁니까? 이건 혈맹인 미국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명백한 선 넘기 아닙니까? 제 공격적이고 날 선비난에도 강 국장의 표정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시고는 나직하고 동굴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독단이라니요. 우리는 러시아 정부와 완벽하게 합법적인 양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그 어떤 국제법상으로도 하자가 없죠. 그리고 일본의 공포라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한국의 옛 속담을 아십니까? 남의 귀한 것을 훔친 강도는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올까봐 평생 밤잠을 설치며 벌벌 떠는 법이죠. 지금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미사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더러운 죄책감일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국제 정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푸틴은 뱀처럼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 대가 없이 태평양 전략 요충지를 순순히 내줬을 리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무얼 쥐어준 겁니까? 강 국장이 소리 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재 방 안의 공기가 시베리아 한복판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은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어 푸틴을 더러운 돈이나 무기로 매수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 정보국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얄팍하군요. 우리는 장사꾼의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구원이라니요.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끔찍한 경제 제재, 그리고 형제인 척 다가와 영토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악랄한 착취 사이에서 완벽하게 질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푸틴에게는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도 파탄난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깨끗한 숨구멍이 절실했죠. 서방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국처럼 자국을 삼키려 들지 않을 유일한 파트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 국장이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세계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러시아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혀 고립될 것이라는 걸. 그때를 위해 우리는 15년 전부터 동토의 땅에 깊고 단단한 씨앗을 뿌려두었죠. 언젠가 러시아가 살기 위해 자신의 살점 중 가장 귀한 곳을 도려내어 우리의 식탁 위에 올려놓아야만 하는 그 운명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15년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입니다. 당신들은 미국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쫓아 사막을 뒤지고 다닐 때 이미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체스판을 짜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지만 강 국장님, 사할린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결국 자금줄이 말라붙어 실패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제 지적에 강 국장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짜 승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폭발적인 자신감의 웃음이었습니다. 하퍼 분석관, 당신은 아직도 사할린을 눈 덮인 동토의 땅으로만 착각하고 있군요.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이 지하에서 파악한 데이터가 펜타곤이 위성으로 찍어낸 그 얄팍한 데이터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당장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드려야겠군요. 그가 책장의 특정 고서를 묵직하게 누르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벽면 전체가 회전하며 거대한 특수 방폭 엘리베이터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오시죠. D&I 슈퍼컴퓨터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국의 청사진을 눈앞에 펼쳐드리겠습니다. 푸틴이 왜 사할린을 우리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름 돋는 해답이 저 깊은 아래에 잠들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을 향해 수직으로 추락하듯 내려갔습니다. 고막이 터질 것처럼 먹먹해지는 깊이, 디지털 계기판의 숫자가 지하 200m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전쟁의 화염이 서울을 뒤덮어도 끄떡없이 살아남아 거대한 세계 재편의 음모를 꾸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문이 갈라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숨을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 놓은 듯한 끝없이 광활한 지하 벙커. 수십 개의 초대형 스크린에는 수억 개의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앗아간 것은 공간 한가운데 허공에 둥둥 떠있는 지름 20m에 달하는 초대형 3차원 홀로그램 지구본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빗줄기들이 사할린을 뚫고 미친 듯이 맹렬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제하는 북방전략지휘소입니다. 강 국장이 손을 휘젓자 홀로그램 지구본이 거대하게 확대되며 얼어붙은 사할린 섬의 수천 미터 지하 지질 구조까지 엑스레이처럼 낱낱이 해부되어 드러났습니다. 사할린의 깊은 안반층 아래에는 눈이 멀어버릴 듯한 황금색 에너지층이 거대한 용처럼 맹렬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백악관에 보고한 사할린의 가치는 고작 500조 원 수준이었죠. 틀렸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교차 검증한 실제 매장량은 그 10배, 5천조 원이 가뿐히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 동안 펑펑 쓰고도 바닥나지 않을 에너지가 저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지하에 잠든 자원의 종류에 있습니다. 강 국장의 손짓에 황금색 빗줄기가 미세하게 분해되더니 복잡한 화학 기호들로 변환되었습니다. 네온, 크립톤, 제논. 이름만 들어도 전문가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물질들이 핏빛처럼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거대한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설마 저건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엑시머 레이저 가스 원료들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21세기 산업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반도체 미세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핵심 소재들이죠. 전 세계는 이 귀한 가스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부에 목숨 걸고 의존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비명을 지른 이유입니다. 공급망이 끊겼기 때문이죠. 강 국장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죽이겠다며 기습 공격할 때 썼던 무기가 바로 소재와 부품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점 기술을 더러운 무기로 삼아 우리 경제의 목덜미를 틀어쥐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사할린 지하의 저 무한한 희귀가스를 완벽하게 독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압도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의 원료 공급망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다면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하룻밤새 전멸하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계를 지배할 완벽한 룰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판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가 나라가 망했다며 비명을 지른 진짜 이유는 영토를 뺏긴 게 아니라 일본 산업의 숨통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국장의 자비 없는 브리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네 초강대국 미국조차 긴장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구본을 돌려 지구의 정수리, 북극점을 정면으로 띄웠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속에서 지구 온난화로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리며 지푸른 새로운 바닷길이 선명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역사상 한 번도 상선이 다녀보지 못한 전설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입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 사할린을 거쳐 북극해를 뚫고 유럽으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길. 기존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는 루트보다 거리는 7,000km가 단축되고 운송기간은 열흘이나 증발합니다. 화면 위 수만 개의 붉은 선박 아이콘들이 수에즈 운하를 외면한 채 사할린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전 세계 물류가 모여드는 길목의 정중앙에 사할린 섬이 거대한 철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사할린은 이 북극 항로의 유일한 오아시스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배는 이곳에 정박해 연료를 채우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할린을 북쪽의 싱가포르로 개조할 겁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절반이 이곳을 통과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통행료를 거두어 드릴 겁니다. 수에즈 운하를 쥔 이집트, 말라카 해협을 움켜쥔 싱가포르, 바다의 길목을 지키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 잔혹한 진리입니다. 지금 한국은 사할린이라는 열쇠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대문을 마음대로 열고 다들 신의 권한을 쟁취하려 하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트들과 피를 흘릴 때 당신들은 이 지하 어둠 속에서 세계를 지배할 완벽한 제국을 쌓아 올리고 있었군요.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양면 전쟁의 수렁에 빠져 아시아에서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할 날을, 러시아가 우리 바짓가랑이에 매달릴 완벽한 타이밍을, 오만한 일본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피를 삼키며 웃으며 참았습니다. 바로 오늘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이 위대한 날을 위해서요. 하퍼 분석관,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침몰하는 일본이라는 배에 함께 수장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황제로 떠오르는 대한민국과 굳게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당장 백악관에 전하십시오. 한국은 더 이상 당신들 뒤에 숨어 보호를
구걸하던 연약한 국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의 선언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의 과시였습니다. 제가 마른 입을 열어 대답을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지하의 고요함을 갈갈이 찢어놓는 섬뜩한 붉은색 사이렌이 벙커 전체에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푸르게 빛나던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핏빛 경고등으로 도배되며 끔찍한 텍스트를 토해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강경파 군부 세력 무장 쿠데타 모해의 정황 포착.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비밀 자금 20억 달러. 제3국 계좌 통해 극동 사령부 유입 확인. 강 국장의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쥐새끼들이 기어이 선을 넘어버렸군요. 무슨 일입니까? 완벽하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일본입니다. 이시카와 그 늙은 뱀이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자존심만 남은 러시아 강경파 멍청이들에게 수조 원을 쑤셔 넣으며 아시아 소국에게 위대한 영토를 팔아먹었다고 미친 듯이 선동하고 있어요. 5천조 원의 완벽한 홀로그램도 무식한 총칼 앞에서는 하룻밤새 찢겨 나갈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사할린의 눈밭이 피로 물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퍼 분석관, 이제 화려한 경제 지표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돈 냄새나는 청사진이 아닙니다. 강 국장이 붉은 조명 아래서 저를 돌아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저 비열한 돈다발 공작과 프레임을 단 한 방에 부숴버리고 그들의 심장을 찔러버릴 진짜 피 묻은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200m의 최첨단 북방전략 지휘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수백 명의 적관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들기며 암호화된 교신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의 축배를 들려던 찰나,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방식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장님,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 중인 러시아 극동군관구 제5함대 사령부에서 이상 통신 트래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암호를 해독한 결과 반란을 모의하는 강경파 장성들의 통신입니다. 타격 목표는 사할린의 코르사코프 항구, 바로 우리 선단이 주둔한 곳입니다. 이시카와 그 교활한 늙은 뱀의 짓이 확실한가? 홍도영 국장의 차가운 물음에 수석 분석관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지난 하루 동안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유령 자금 20억 달러가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거쳐 러시아 강경파 장성들의 개인 계좌로 쪼개져 꽂혔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돈만 쥐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썩어 빠진 자존심을 완벽하게 긁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일본이 노린 끔찍한 노림수를 깨달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 한들 거대한 영토를 피 흘리며 지켜온 러시아 군부의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짓밟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시카와 류이치는 바로 그 영린을 정확하게 찔러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마더 러시아가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핵심 영토를 팔아먹었다. 푸틴이 노망이 나서 나라를 팔고 있다. 일본은 이 끔찍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제가 신음하듯 내뱉자 강 국장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내어준 자존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퍼 분석관, 하이에나 같은 저 러시아 장군들도 우리가 사할린에 쏟아부을 5천조 원의 거대한 가치를 이미 눈치챈 겁니다. 배가 찢어지게 아픈 거죠. 자신들이 통째로 삼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판 전체를 박살내고 일본의 더러운 돈이라도 챙기겠다는 얄팍한 심산입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재앙은 지하 벙커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벙커 한쪽 벽면에 띄워진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실시간 뉴스 속보가 그야말로 폭격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프랑스 르몽드까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약속이나 한 듯 기괴하게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험한 도박, 사할린 점거, 미국이 중동에서 피 흘리는 사이, 동맹국의 등 뒤에 칼을 꽂은 한국, 제2의 제국주의가 탄생하는가, 동북아시아 평화의 뇌관을 건드린 서울. 저는 그 악의적인 헤드라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맙소사. 이시카와가 전 세계 언론의 엄청난 로비 자금을 살포했군요. 이건 완벽한 여론전입니다. 이게 바로 비열한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퍼 분석관.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식민 지배의 죄는 철저하게 덮어두고 남에게 그 더러운 제국주의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죠.
식민 지배를 당해 뼈저린 고통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에게 제국주의라니 이보다 더 역겹고 악랄한 모욕은 없습니다. 강도영 국장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거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치의 판에서 분노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보관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강 국장님, 이대로면 백악관도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여론의 목숨을 거는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동맹국의 배신이라는 프레임은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미 의회에서 한국 제재론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그 위대한 사할린 프로젝트는 강제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전 세계가 비난하면 코너에 몰린 푸틴 역시 러시아 군부의 쿠데타를 핑계로 한국과의 조약을 파기해버릴 겁니다. 제 말은 날카로운 비수였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돈다발과 혀를 내두르는 언론 플레이, 5천조 원짜리 완벽한 제국의 청사진도 탐욕에 눈먼 군인들의 총칼과 선동 앞에서는 하룻밤새 불타 없어질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랭글리 본부로 복귀해서 백악관 안보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한국의 진짜 의도는 제국주의적인 영토 확장이 아니며 사할린의 자원 독점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북극 패권에도 부합한다고 목숨을 걸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저 홀로그램의 경제 데이터를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돌아서려 하자 강도영 국장이 묵직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아니요. 하퍼, 늦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저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들이밀어봤자 워싱턴의 늙은 뱀들은 한국이 돈에 눈이 멀어 러시아와 야합했다고 더 굳게 믿을 겁니다. 결국 일본이 정교하게 짜놓은 탐욕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놈들은 우리가 쥔 패가 5천조 원이라는 걸 아는 순간 오히려 한국이 통제불능의 괴물이 될까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우리의 목을 조르려 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손 놓고 일본의 저 더러운 모략에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15년의 피와 땀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게 생겼는데 제가 답답함에 소리치자 강 국장은 천천히 홀로그램 통제 장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원 레버를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지하 벙커를 찬란하게 밝히고 있던 5천조 원의 거대한 황금빛 지구본이 북극 항로를 수놓던 수만 개의 화려한 푸른빛 선박들이 단숨에 허공으로 흩어지며 완벽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기술의 빛이 꺼지자 차갑고 무거운 벙커의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판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강 국장의 눈빛만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익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의 싸움으로.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겁쟁이들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진실보다 뜨거운 여론을 두려워하죠. 일본이 만든 저 역겨운 제국주의 프레임을 단 한 방에 산산조각 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러시아 장군들의 총구를 스스로 바닥에 내려놓게 만들려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무언가요.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라도 개발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폭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피보다 훨씬 더 슬픈 겁니다. 강 국장이 몸을 돌려 벙커의 가장 깊고 어두운 복도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화려한 홀로그램도, 최첨단 반도체 기술도, 5천조 원의 돈다발도 지금의 이 지옥 같은 위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더러운 거짓말을 부수고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무기는 바로 진실뿐입니다. 따라오시죠. 하퍼 분석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당신에게 진짜 사할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바보처럼 15년을 기다려왔는지, 그 차가운 시베리아 땅에 도대체 무엇을 묻어두고 돌아왔었는지. 러시아 장군들도 결국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눈물겨운 역사가 있죠. 우리가 이제부터 백악관과 전 세계의 심장을 박살낼 무기는 바로 증인입니다. 강도영 국장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금속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끝, 삼엄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굳게 닫힌 철문 너머에는 14시간의 비행보다 5천조 원의 충격보다 저를 더 완벽하게 무너뜨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비밀이 숨을 죽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방금 전까지 우리가 서 있던 최첨단 홀로그램 벙커와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차가운 푸른빛 대신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가 낡고 커다란 원목 테이블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수십 년 전 과거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듯한 그 고요한 방 한가운데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오랜 세월 모진 노동을 견뎌낸 듯 굵고 투박한 손마디, 최고급 정장을 입은 국정원 요원들 사이에서 빛바랜 낡은 스웨터를 입은 노인의 존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오셨군요. 미스터 네이든 하퍼.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굉장히 투박했고 러시아 특유의 거칠고 무거운 억양이 짙게 배어 있어 묘한 위엄과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퍼 분석관. 이분은 전직 러시아 극동 지역 외교관이셨던 드미트리 볼코프 선생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게는 박종화라는 자랑스러운 진짜 이름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현재 사할린 강제징용 세대 유가족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도영 국장이 말한 그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고작이 늙고 병약해 보이는 노인 한 명이란 말입니까? 지금 밖에서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이 수조 원의 더러운 돈을 뿌려대며 러시아 군부의 총구를 돌리고 전 세계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매파 정치인들은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며 거품을 물고 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지정학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80대의 노인의 증언 따위로 무엇을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강 국장님, 제가 이분들의 역사적 아픔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참혹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피도 눈물도 없는 침략자, 제2의 제국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을 설득하려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러시아 군부의 약점을 쥘 확실한 물증이나 일본의 비밀, 자금 내역 같은 치명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노인분의 슬픈 사연으로 백악관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선을 긋자 강 국장 대신 박종화 할아버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하퍼, 당신은 코르사코프 항구를 아십니까? 일본인들은 그곳을 오토말이라고 불렀죠.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이 비참하게 막을 내리던 그해 여름, 그 항구에는 매일같이 수만 명의 조선인들이 짐 보따리를 들고 몰려 나왔습니다. 끔찍했던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일본은 패망했고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벅찬 희망에 모두가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노인의 탁한 눈동자가 허공을 향했습니다. 마치 80년 전 그 참혹했던 여름의 항구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패망의 아비규환 속에서 오직 자국민들, 일본인들만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탈출시켰습니다. 항구에는 거대한 수송선이 정박해 있었지만 조선인들이 타야 할 자리는 단 한 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배에 오르려는 우리 아버지들을 일본군은 총검으로 잔인하게 찔러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너희는 위대한 일본 제국의 신민이 아니니까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그들은 차가운 항구에 우리를 쓰레기처럼 내버려 두고 도망쳤습니다. 강제로 끌려와 지하 수백 미터 탄광에서 짐승처럼 석탄을 캐고 뼈가 부서지도록 군사 비행장을 닦았던 우리의 불쌍한 아버지들을 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전쟁의 사상자, 통계를 차가운 데이터로만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노인이 토해내는 생생한 피해 증언은 그 어떤 통계보다 끔찍하게 제 심장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43,000명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할린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 버리고 간 조선인들의 숫자가 무려 43,000명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 바다를 건널 단 한 척의 배가 없었습니다. 뒤이어 밀어닥친 소련군은 그들을 적국인 일본의 부역자라며 무자비하게 억류했고 정작 그들을 끌고 간 일본은 이제 그들이 조선인이니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들은 국적조차 없는 이중의 미아가 되어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툰드라에서 짐승처럼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갔습니다. 박종화 할아버지가 떨리는 두 손으로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꺼내어 올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모서리가 다해지고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낡고 거대한 갈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은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피눈물로 기록한 사망자 명부입니다. 아버지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버려진 조선인의 불쌍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의 시골집 주소를 치매 걸린 사람처럼 끊임없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언젠가 조국 한국에서 반드시 크고 따뜻한 배가 올 거라고, 반드시 우리를 잊지 않고 데리러 올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녹슨 버클을 풀었습니다. 가방이 열리는 순간 80년이라는 끔찍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짙은 곰팡내와 마른 흙냄새, 그리고 수만 명의 억울한 눈물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래고 바스라질 것 같은 수백 권의 낡은 수첩과 종이 뭉치들,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쏟아질 듯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수첩 하나를 펼쳤습니다. 러시아어와 서툰 한국어가 뒤섞인 낯선 명단들, 그 명단의 여백과 귀퉁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따뜻한 쌀밥이 먹고 싶다. 내 고향 진주 남강에 가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명부가 아니었습니다. 80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다. 타국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죽어간 인질들의 처절한 유서이자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그때 묵묵히 지켜보던 강도영 국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하퍼 분석관. 이 거대한 작전이 단지 15년 전 국정원의 머리에서만 튀어나온 얄팍한 계산인 줄 아십니까? 진짜 위대한 씨앗은 훨씬 더 오래전에 아주 깊은 곳에서 뿌려졌습니다. 과거 냉전의 시대,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기업인이 굳게 닫혀있던 공산권, 국가, 유고슬라비아의 천문학적인 비밀 금융 지원을 감행했죠.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비난할 때 그분은 유고슬라비아를 지렛대 삼아 모스크바로 향하는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뚫었던 겁니다. 그분이 얼어붙은 철의 장막에 냈던 그 작은 균열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할린의 문을 두드리는 기적은 결코 시작조차 되지 못했을 겁니다. 강 국장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그 오래된 길을 따라 15년 전 사할린의 처음 비밀리에 요원들을 파견했을 때 우리가 그 동토의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천조 원짜리 가스전의 매장량을 측량하는 일이었을까요? 북극 항로의 수심을 재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묻고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강 국장이 테이블 위에 낡은 명부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존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습니까? 고향에 가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동포들의 버려진 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할린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요원들은 지난 15년 동안 위성으로 자원을 찾는 대신 사할린의 그 넓고 척박한 구석구석을 짐승처럼 뒤지며 이름 없이 버려진 무덤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끼 낀 비석을 맨손으로 닦아내고 짐승들에게 파헤쳐진 뼈를 조심스럽게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국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크고 웅장한 배를 띄워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고향집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강하게 내리치던 모든 의문이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사할린 항구에 꽂힌 태극기 아래에서 강도영 국장이 흙을 움켜쥐고 오열하던 이유. 텅 빈 항구로 들어오던 배가 군함이 아니라 주황색 아라오노와 화물선들이었던 이유. 이것은 영토를 넓히고 돈을 벌기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5천조 원의 희귀 가스와 북극 항모라는 거대한 경제적 패권조차도 결국 이 숭고하고 슬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단이자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목적은 잃어버린 영토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80년 만에 결행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눈물겨운 유의 귀환 작전.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완벽한 설계도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미스터 하퍼. 박종화 할아버지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제 영혼을 태울 만큼 뜨거웠습니다. 지금 일본이 미친 듯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4만 3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쓰레기처럼 내버린 그 끔찍한 죄악이 우리의 유해가 당당하게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 전 세계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토록 악랄하게 한국을 침략자로 매도하며 자신들의 더러운 과거를 필사적으로 덮으려 발악하는 것이죠. 제발 부탁합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미국 대통령에게 이 명부를 꼭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탐욕스러운 침략자가 아니라 그저 80년 동안 집에 가고 싶어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던 늙고 병든 고아들일 뿐이라고 제발 말해 주십시오. 노인의 굵은 눈물이 낡은 가죽 가방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피도 눈물도 없이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차가운 데이터를 분석해 오던 제 가슴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뜨겁고 거대한 감정의 해일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의 버클을 단단히 채우고 그것을 제 품에 소중하게 안아들었습니다. 5천조 원의 화려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어떤 최첨단 저장 장치보다 이 곰팡내 나는 낡은 가방이 수천 배는 더 묵직하고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국장님,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당장 백악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책상 한가운데 이 피 묻은 명단을 펼쳐놓겠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위대한 나라라면, 그리고 전범국의 비겁한 거짓말 대신 역사적 정의의 편에 서고 싶다면 당장 그 얄팍한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이분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설득하겠습니다. 제 결연한 눈빛에 강도영 국장이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퍼 분석관. 이제 대한민국의 80년 된 한과 진실이 당신의 두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향할 곳은 세계의 권력이 숨쉬는 워싱턴 DC의 심장, 백악관 오벌 오피스입니다. 과연 중동의 전쟁으로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들이미는 수조 원의 달콤한 지정학적 뇌물과 이 낡은 가방 속의 슬픈 진실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제가 대통령의 집무실 문을 열기 전까지 전 세계의 운명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대기하고 있던 국토안보부 소속의 검은색 방탄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억수 같은 겨울비가 워싱턴 DC의 잿빛 도로를 차갑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품에는 박종화 할아버지가 건네준 그 낡고 비릿한 곰팡내가 나는 가죽 가방이 단단히 들려 있었죠. 이란과의 피말리는 전면전으로 인해 백악관 주변은 삼엄한 무장 병력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고 펜타곤으로 향하는 군사 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도시의 비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의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마침내 세계 권력의 가장 깊은 심장부 백악관 오벌 오피스의 육중한 흰색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집무실 중앙의 레졸루트 데스크 앞에는 중동의 전쟁 지휘로 인해 10년은 좋게 늙어 보이는 피로에 찌든 미국 대통령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치 먹잇감을 물어뜯기 직전의 사냥개들처럼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서 있었죠. 네이든 하퍼 분석관, 상황 파악은 똑바로 하고 돌아온 건가?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국무장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다 읽었네. 한국 국정원이 사할린의 자원을 노리고 러시아 군부와 더러운 밀약을 맺었다고. 방금 전 30분 전에도 일본 총리가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숨 넘어가듯 난리를 치더군. 미국이 이란의 모래사막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틈을 노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인질로 잡고 폭주하고 있다고 말이야. 당장 한국을 막아 세우지 않으면 태평양 동맹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당장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할린 철수를 명령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때려야 하지 않겠나?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신경질적으로 국무장관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하고 끔찍한 선 넘기입니다. 동맹국이 전쟁의 공백을 노려 영토를 확장하다니요. 만약 우리가 한국의 이 제국주의적 야욕을 묵인한다면 당장 내일 중국도 대만을 향해 똑같은 논리를 펼치며 군대를 밀어넣을 겁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방파제입니다. 그들의 안보 불안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이미 제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형을 기다리는 냉혹한 군사 법정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었고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으며 서울에서 돌아온 저마저도 그 더러운 음모의 공범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분 뒤 펜타곤은 사할린 인근으로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을 이동시키는 끔찍한 타격 계획을 실행해 옮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낡은 가죽 가방이 유난히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쏟아부은 수조 원의 지정학적 로비와 강대국들의 견고한 이익 카르텔, 그리고 양면 전쟁이라는 끔찍한 공포의 장벽을 고작 8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낡은 뭉치 하나로 산산조각 낼 수 있을까요? 하퍼 분석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나? 자네가 서울처에서 확인했다는 그 소름 돋는 진실이 도대체 뭔가? 한국이 사할린의 핵미사일이라도 숨겨놨던가?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재차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품에 소중하게 안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최고급 마호가니 나무로 만들어진 레졸루트 데스크 한가운데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오벌 오피스의 숨막히는 정적을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반짝이는 백악관의 집무실 한가운데에 놓인 곰팡이가 슬고 모서리가 다해진 갈색 가죽 가방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불쾌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쓰레기 더미인가? 국무장관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불쾌하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저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녹슨 버클을 거칠게 풀었습니다. 카카. 그리고 장관님, 두 분의 말씀이 지극히 맞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순히 영토의 욕심이나 5천조 원이라는 자원에 눈이 멀어 푸틴과 야합을 한 거라면 우리는 미국과 세계의 이름으로 그 미친 폭주를 당장 막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두 장관의 차가운 시선이 저와 가방의 입구로 완전히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가장 깊은 지하 벙커에서 확인하고 이 가방에 담아온 것은 한국의 얄팍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아닙니다. 5천조 원어치 희귀 가스의 데이터도 북극 항로의 지정학적 가치도 아닙니다. 한국 국정원은 저에게 그런 돈 냄새나는 숫자를 들이밀며 비겁하게 미국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원을 꺼버리고 대신 이걸 주더군요. 저는 가방을 양옆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80년 묵은 짙은 곰팡내와 비릿한 눈물의 냄새가 순식간에 오벌 오피스의 공기를 무겁게 채웠습니다. 가방 안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수백 권의 종이, 뭉치와 귀퉁이가 찢어진 흑백 사진들이 책상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당황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는 책상 위에 흩어진 명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어와 서툰 한국어가 뒤섞인 낯설고 슬픈 명단들. 1945년 일본은 패망하면서 사할린에 있던 자국민들을 서둘러 거대한 수송선에 태워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강제로 끌려왔던 조선인들은 단 한 명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비열한 이유로, 혹은 너희는 위대한 일본의 신민이 아니라는 잔혹한 조롱과 함께요. 그들은 혹한의 항구에 산채로 버려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동시에 뜨겁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관의 단순한 데이터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8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고발장이자 처절한 탄원서였습니다. 뒤이어 밀고 들어온 소련군은 국적을 잃은 그들을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탄광에 짐승처럼 쳐넣어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습니다. 일본은 그들을 쓰레기처럼 버렸고 전 세계는 그들을 철저하게 잊었습니다. 무려 43,000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떨어진 흑백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대통령의 눈앞으로 밀었습니다. 항구의 녹슨 철조망을 앙상한 두 손으로 부여잡고 멀어지는 일본의 수송선을 향해 짐승처럼 오열하고 있는 16살 앳된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강제징용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갈 때 고작 16살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그저 식민지에 짓밟힌 소모품이었죠. 카카, 이것은 영토를 빼앗는 땅 문서가 아닙니다. 80년 동안 고향집을 그리워하다 타국에 얼어붙은 흙바닥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43,000명의 피 묻은 명단입니다. 한국이 15년 동안 사할린에 공을 들인 진짜 이유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15년 동안 이 사람들의 버려진 뼈를 찾고
이끼 낀 무덤을 닦으며 조용히 피눈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쇠빙선을 보내 우리 동포의 유해를 당당하게 모셔오겠다고요. 한국의 이번 사할린 진출은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위대한 유해 귀환 작전입니다. 오벌 오피스에 무겁고 끔찍한 침묵이 짓눌리듯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본의 안보 불안을 운운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국무장관도, 제국주의를 비난하던 국가안보보좌관도 차마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그들이 떠들던 그 잘난 지정학적 위협이니 동북아 안보니 하는 차가운 단어들이 이 압도적이고 비극적인 피해 증거 앞에서 얼마나 가볍고 초라한 쓰레기인지 스스로 깨달은 듯했습니다. 대통령이 떨리는 손으로 명부 귀퉁이에 적힌 영어로 번역된 처절한 유언들을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따뜻한 쌀밥이 먹고 싶다. 대통령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처참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호령하는 냉혹한 정치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가장 깊고 원초적인 슬픔과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극도로 두려운 겁니다. 각하, 한국이 사할린의 깃발을 꽂는 순간 자신들이 80년 전 저지른 이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유기 범죄가 전 세계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수조 원의 돈을 뿌리며 한국을 침략자로 매도하고 미국을 속여 자신들의 더러운 과거를 덮으려 발악하는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끝났다면 이제는 그들의 뇌를 완벽하게 굴복시킬 차가운 지정학적 실리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장관님, 중국을 견제하려면 일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하,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반드시 지금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만 합니다. 제가 홀로그램 벙커에서 강도영 국장에게 들었던 완벽한 논리를 백악관 한가운데에 쏟아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경제 제재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의 손을 들어주어 한국의 사할린 진출을 강제로 막는다면 코너에 몰린 푸틴에게 남은 생존의 선택지는 지구상에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살기 위해 사할린의 자원과 극동의 통제권을 모조리 중국의 헐값으로 넘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사할린을 발판 삼아 북극해를 뚫고 대서양으로, 즉 미국의 앞바다로 곧바로 치고 내려올 수 있는 엄청난 군사적 바닷길을 얻게 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양면 전쟁을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북극해를 통한 중국에 남아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악몽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 사막에 발이 묶여있는 지금 중국이 북극해를 장악하면 미국은 중동과 북극에서 동시에 적을 상대해야 하는 치명적인 양면 전쟁의 지옥에 빠집니다. 이란 전선의 승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강력한 동맹인 한국이 사할린을 통제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한국은 중국의 북상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방파제가 됩니다. 미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러시아를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북극해 끝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책상 위의 명부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일본의 그 알량한 징징거림과 썩은 돈다발 때문에 중국이라는 진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80년 만에 부모의 유해를 찾으러 지옥을 뚫고 들어간 동맹국 한국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미래의 북극 패권을 영원히 지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위대한 미국의 국익이자 인류의 정의 문제입니다. 완벽하고도 폭력적인 논리였습니다. 피 끓는 도덕적 명분과 차가운 지정학적 실리가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집무실의 커다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악관 정원의 앙상한 겨울 나무들이 비바람에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비바람 너머로 시베리아의 차가운 동토에서 80년을 하염없이 기다린 4만 3천 명의 영혼들이 절규하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외치는 듯한 환청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의 순간, 정막을 깨고 대통령 책상 위에 보안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도쿄, 미국의 확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못한 일본 총리의 한라인 직통 전화였습니다. 대통령은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기를 천천히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그 전화기가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수화기를 들어 오만한 일본 총리의 편에 서서 한국을 짓밟을까요? 아니면 이 낡은 가죽 가방의 슬픈 진실을 안고 세계를 향해 새로운 질서를 선포할까요? 전화벨 소리는 집무실의 팽팽한 긴장을 칼날처럼 찢어버렸습니다. 이시카와의 끈질긴 공작과 워싱턴을 뒤덮은 거대한 로비의 상징이자 제가 무너뜨려야 할 마지막 최후의 장벽, 대통령은 끝내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두꺼운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낡은 명부와 16살 소년의 흑백 사진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마치 80년 전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은 소년의 차가운 뺨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듯 한없이 조심스럽고 경건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들어오게. 대통령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단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변인실에 전해 일본 총리의 전화는 모두 수신 거부하라고. 그리고 30분 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전 세계를 향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전하게. 미국은 지금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사할리 귀환 프로젝트를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이야. 숨이 멎을 것 같은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환호성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아래 십수를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일본의 비열한 수조 원짜리 모략이 80년 된 낡은 가죽 가방 하나의 산산조각이 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잘했네, 네이든 하퍼. 대통령이 제 어깨에 묵직한 손을 올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서 가져온 그 낡은 가방이 중국을 견제할 100척의 항공모함보다 펜타곤의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값지군. 자네가 오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어. 저는 가방을 소중하게 챙겨들고 오벌 오피스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고 숨 막히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강도 여왕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액정을 꾹꾹 눌러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귀환을 시작하십시오. 백악관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결정은 끝났습니다. 워싱턴과 도쿄의 더러운 정치판에서 벗어나 이제 남은 것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역사의 상처를 피 묻지 않은 성스러운 방식으로 봉합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시카와의 끔찍한 비명 따위는 이제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완벽하게 승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달려가기 위해 다시 거친 비바람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폭풍이 시작된 곳, 그리고 모든 기다림이 끝날 그곳을 향해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의 조명은 유난히도 눈이 부시도록 밝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국 대통령 대변인의 입술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CNN, 알자지라, BBC, 그리고 맨 앞줄에는 일본 NHK와 요미우리 신문의 특파원들이 초조하고 굳은 표정으로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배신을 규탄하며 당장 한국의 사할린 철수를 명령하고 무자비한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변인의 단호한 첫마디는 그들의 그 알량한 기대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사할린 귀환 프로젝트에 대해 조건 없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순간 꽉 차있던 브리핑룸이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술렁거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특파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변인은 네이든 하퍼, 즉 제가 백악관으로 가져왔던 그 낡은 명부의 사본을 전 세계 카메라를 향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떠들고 다니는 단순한 자원 개발이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이 절대 아닙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혼란 속에서 무고하게 강제로 끌려가 억울하게 희생되고 버려졌던 4만 3천 명의 영혼을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숭고한 인도주의적 유해 귀환 작전입니다. 미국은 혈맹인 한국의 이러한 위대한 노력을 뼛속 깊이 존중하며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역사적 정의. 미국 대변인의 입에서 이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이시카와 류이치와 일본 내각이 수조 원의 더러운 돈을 뿌려가며 공들여 쌓아 올렸던 한국 침략자 프레임은
거대한 모래성처럼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NHK 기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손을 번쩍 들고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러시아 제재 위반이 아닙니까? 한국이 사할린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건 점거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관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이 인도주의적 귀환 프로젝트에 이미 완벽하게 동의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대변인은 더 이상의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의 총리 관저 TV 화면을 핏발 선 눈으로 지켜보던 내각정보조사실의 이시카와 실장은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찻잔을 화면을 향해 미친 듯이 집어 던졌습니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처럼 그의 더러운 야망도 일본의 계략도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가 극동 사령부에 쏟아부었던 20억 달러의 로비 자금은 하룻밤 새 완벽한 휴지 조각이 되었고 오히려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과거사 문제만 전 세계 언론에 다시 까발려지는 최악의 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숭고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앞다투어 쏟아냈고 사할린 강제징용자들의 흑백 사진이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뒤덮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도 맹렬하게 가세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나라만이 미래의 패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한국의 결단을 극찬했고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전범국 일본을 향해서는 융단 폭격 같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 험악했던 분위기 역시 급반전되었습니다. 무장 쿠데타를 모의하며 총구를 겨누던 극동 사령부의 강경파 군부 세력은 완벽하게 명분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푸틴이 영토를 팔아먹었다는 선동은 오히려 한국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잊힌 역사를 스스로 챙긴다는 거대한 여론의 파도의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사할린 양도 대금으로 지급한 천문학적인 달러가 러시아 군인들의 밀린 월급과 연금으로 즉각 풀리기 시작하자 장군들을 향해 반란을 준비하던 군인들의 총구는 마법처럼 저절로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붉은 광장에도 워싱턴에 눈 내리는 내셔널몰에도 그리고 서울의 광화문 거리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돈이나 무식한 무력이 아닌 사람을 향한 대한민국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랭글리 본부에 제 책상으로 돌아가기 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이나 펜타곤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의 바람이 처음 시작된 곳, 그리고 마침내 그 눈물겨운 바람이 닿을 곳, 바로 대한민국의 부산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가슴 한구석은 터질 듯이 묵직했습니다. 부산항 제1부두.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그곳에는 저보다 먼저 도착한 강도영 국장과 낡은 스웨터를 입은 박종화 할아버지가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겨울 바다에 짙은 해물을 뚫고 웅장한 백고동 소리가 하늘을 찢을듯 울려 퍼졌습니다. 사할린의 그 차가운 코르사코프 항구를 출발한 거대한 주황색 쇠빙선, 아라오노와 화물선들이 뱃머리에 눈부신 태극기를 휘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항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선단이 뿜어내는 거대한 물보라 사이로 80년이라는 잔혹한 세월을 얼어붙은 동토에서 보내야만 했던 우리 동포들의 유해와 유품, 그리고 살아남은 후손들이 마침내 고향의 따뜻한 땅에 닿고 있었습니다. 박종화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통곡했고 차가운 강도영 국장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조용히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한국이 15년 동안 목숨을 걸고 진짜 원했던 것은 5천조 원에 묻힌 가수도 북극 항로의 막대한 통행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억울하게 버려진 자신들의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스스로 강대국이라는 괴물이 되는 길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21세기 가장 위대하고 슬픈 제국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발칵 뒤집은 대한민국의 사할린 귀환 작전 어떠셨습니까? 15년의 숨막히는 침묵, 5천조 원의 자본 투입,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4만 3천 명의 잊힌 이름들. 미국은 이를 영토 전쟁으로 오해했지만 영하 40도의 눈보라를 뚫고 무덤의 흙을 맨손으로 파내던 한국의 요원들은 지독하게 외로웠을 우리 동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할린에서 군대를 물리던 러시아 총사령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총구로 이 땅을 지켜왔지만 한국은 뜨거운 눈물로 역사를 통째로 사버렸다. 우리의 완벽한 패배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묵묵히 칼을 갈았고 마침내 가장 거대한 배를 띄워 버려진 가족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결코 잊혀선 안 될 4만 3천 명 순국 동포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80년 만의 여정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귀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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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십시오.